섭자의 공포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빨간 비옷을 입은 여인의 죽음. 장충동 대중목욕탕 살인사건. 1985년, 그땐 우리나라에 대중목욕탕이 많았다. 개별 욕실이 딸린 집이 지금처럼 보편적이지 못했던지라 대중목욕탕은 지금의 주유소만큼이나 큰 사업 아이템이었다. 주말이 되면 가족 단위 인파가 물밀듯이 밀려와 목욕탕은 인산인해였다. 보통 이 시기에 목욕탕은 아침 6시에 문을 열어 저녁 8시까지 영업을 하는 게 보통이었다. 금요일 저녁 7시 반을 넘어 장충동에 위치한 대중목욕탕 사장 K씨는 손님도 다 나가고 슬슬 문을 닫을 준비를 하였다. 마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손님도 별로 없던 터라 평상시보다 일찍 문을 닫으려는 순간 손님 한 분이 터벅터벅 목욕탕 입구로 걸어왔다. 하루 평균 300mm 비가 쏟아지던 시기라 앞이 잘 보이지 않은 가운데 이 여인이 K씨 눈앞에 이르렀을 때 K씨는 깜짝 놀랐다. 모습이 너무 독특했기 때문이다. 빨간 우산에 빨간 코트 형태의 우의를 입고 있었다. 감기 몸살에 걸린 사람 마냥 위아래 전신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저 영어 잘하세요? 아이고, 손님 안녕하세요. 마침 비도 많이 오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요. 죄송한데 잠시 샤워 좀 하고 나올게요. 뜨거운 물에 잠깐만 몸을 담그고 싶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목욕탕 사장 K씨는 너무 떠는 여자가 안쓰러워 그만 여자의 부탁을 수락했다. 그럼 얼른 탕에 몸만 담그고 나오세요. 곧 문을 닫을 거니까 얼른 씻고 나오세요. 고맙다는 말을 던진 이 여자는 바로 탕 속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8시가 넘자 K씨는 약간의 조바심을 냈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미덕을 갖고 문 닫을 준비를 했다. 당시 청소를 겸하고 있던 세신사는 일찍 퇴근한 상황이라 사장이 직접 청소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8시 반이 돼도 여자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자 결국 K씨는 여탕 입구에 문을 두드렸다. 손님, 1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나오세요. 저도 청소하고 문 닫고 집에 가야죠. 몇 번의 노크와 말에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사장의 손엔 땀이 서서히 났고 문을 열지 말지 고민을 하여 다시 큰 소리로 했던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노크 소리는 더욱 크게 손에 힘을 주었지만 아무런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다. 결국 사장은 문을 열고 목욕탕 안을 들여다보았다. 사장은 꿈을 꾼 듯한 느낌이었다고 훗날 회상했다. 탕 속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여져 있었고 여인은 두 눈을 부릅뜬 채 사장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는 사장의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소름 돋게 만든다. 경찰 신고로 이 사건은 수사에 들어갔지만 끝내 해결되지 못했다. 목욕탕에는 사장과 이 여자뿐이고 여자의 사이는 날카로운 도구, 회 뜨는 칼 같은 물체에 난도질된 상태였다. 살해 도구는 찾지 못했고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밝히지 못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목욕탕 사장은 아무런 살해 동기가 없었다. 10년 넘게 이곳에서 목욕탕을 운영했고 가족과 단란하게 사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다. 밀폐된 공간이기도 한 이 목욕탕에서 이 여자는 무참하게 죽은 것이다. 결국 사장은 목욕탕을 처리하고 지방으로 이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연은 만땅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공포 컨텐츠를 즐기는 만땅입니다. 좋아하는 섭자님 방송에 처음으로 제 경험담을 소개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럼 제 사연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4년 전쯤입니다. 그해 겨울, 우리 부부는 당시 유치원생 딸과 2박 3일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화성 프로방스 유람이라는 온천 스파 호텔입니다. 그리 큰 호텔은 아니지만 이름 그대로 물놀이에 특화된 곳이라 사계절 가족 단위 이용객들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그 시절 제가 인천의 장례식장 몇 곳에서 일을 했던지라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몰라 집에서 근거리로 2시간 이내 여행 장소를 찾다가 어린 딸이 물놀이도 좋아하고 아내와 저도 겨울 온천욕을 즐길 생각에 여러 곳을 알아보고 여기가 좋겠다 판단하여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초행길에 살펴본 그 주변 시설들은 공장들, 창고들 등 그리 썩 별다른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없더군요. 그래도 그 안에서나 실컷 먹고 놀자란 생각으로 호텔에 도착해 예약된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제일 높은 층에 있는 바깥쪽 끝호실. 아내가 숙소를 예약할 때 딸아이와 재밌게 잘 수 있도록 다른 객실에 비해 좀 비싸지만 2층에도 침대가 있는 복층 구조의 큰 방을 예약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우리 가족은 신이 나서 우와 우와. 하며 좋아했죠. 2층에 있는 침대를 보자 더 신나서 방방 뛰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참 즐거워했었습니다. 짐을 정리한 뒤 창문 밖의 흡연구역도 알아볼 겸 숲 풍경을 구경하다가 우리가 묵는 숙소 이쪽 끝편으로 맞은편 숲에 능선이 잘려서 이 건물이 지어졌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좀 많이 예민한 편이라 어디든 여행을 가면 주변 환경들을 좀 둘러 살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방은 천장도 높고 채광도 좋고 내부도 깔끔하게 환한 분위기여서 별다른 느낌 같은 건 못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실내 물놀이와 온천욕을 즐기고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하고 배부른 지친 몸으로 숙소에 들어와 TV를 보며 아이와 또 놀다가 그렇게 아이 잘 시간에 맞춰 씻고 잠자리에 들었죠.
지금도 엄마 껌딱지 딸아이는 2층 침대에서 엄마랑 함께 잔다고 누워선 한참을 조잘조잘 웃고 떠들다가 어느새 조용해져서 잠들었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재우고 아래로 내려와 저와 맥주를 하나씩 마시며 영화를 보다가 피곤해 씻고 자겠다며 2층의 침대로 올라갔고 딸아이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잠자리가 바뀌면 쉽게 잠들지 못하는지라 그날도 한참을 뒤척뒤척거리며 뜬 눈으로 지새다 TV도 재미없고 스마트폰 게임도 하고 뉴스 잡다한 소식 등을 들여다보다 어느샌가 잠들었는데 아마도 선잠이 든 듯 싶은 혼미한 얕은 잠이라고 할까요? 매번 이런 식이었죠. 익숙했습니다. 그렇게 아래층 더블 침대에 저 혼자 누워 잠을 자는데 어쩌다 눈을 떴는지 깜깜한 방 안으로 어스름이 보이다 점점 선명해지는 사람의 실루엣. 품이 큰 검정 반팔티, 검정 치마, 뒤로 묶어 내려온 옆머리가 단발로 보이는 모습의 하얀 얼굴. 익숙하지만 왠지 어딘가 모르게 낯선 느낌. 2층의 벽면 아래로 난 계단을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위에서 밟아 내려오며 좌위 멀리서부터 저와 시선을 마주하고 아주 살짝 생각거리는 제 아내가 당연한 듯 익숙하지만 어딘가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 든달까요? 제 아내가 맞는가 싶은 그녀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좀 다른 느낌으로 그렇게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내의 얼굴과 머리 스타일이 똑같은 옷도 평소에 편하게 입는 검정색 반팔티와 넓고 긴 검정색 치마, 조금은 과한 느낌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띠고 있었죠. 제 눈에 그녀는 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혹시 가위에 눌리는 건가 의심이 들었지만 제 생각과 몸은 어느 한 부분도 구속받는 느낌은 없었으며 평소 아주 가끔 집에서 가위를 눌려본 경험상 비교적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가. 제 침대까지 다가온 그녀는 옆으로 누워있는 제 코앞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얼굴에 손베개를 한 채 옆으로 누웠습니다. 얼굴은 살짝 싱긋 미소를 지은 채 전 그녀를 맞아주며 옆으로 누운 채 한 팔로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는 잘 자? 라고 물었고 그녀는 그 표정 그대로 말없이 고개를 작게 끄덕거리며 답하는 듯 했습니다. 전 한 팔로 그녀를 안아 토닥토닥 다독여주며 자자 라고 말했죠. 그녀는 또 그 표정 그대로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답했습니다. 그땐 막 잠도 쏟아지던 타이밍이라 그랬는지 이상하다 싶기도 했지만 그냥 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여행 와서 기분이 좋아 장난이라도 치려는 건가? 정도로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앞에 두고 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와 아이보다 늦게 일어난 전 아이의 아침 간편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에게 간밤의 일을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당신 혹시 새벽에 내려와서 내 침대에서 잤어?
아내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어젯밤 그렇게 올라가 피곤했는지 깬 적 없이 잘 잤다 말하더군요. 왜? 무슨 꿈이라도 꿨어? 아니야. 하고는 더 이상 말문을 닫았습니다. 전 그때서야 등골이 살짝 시원해져 오더군요. 간밤의 상황들이 그냥 꿈이었다고 하기엔 너무나 현실적으로 생생했거든요. 심지어 제 손으로 그녀의 몸에 닿았을 때의 감촉마저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생각해보다 꿈이었다 받아들이더라도 아내에겐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겁이 많은 아내를 혹시 모를 간밤의 저의 개꿈 따위로 무섭게 하고 싶지 않았고, 오랜만에 즐겁게 온 가족여행을 찝찝하게 만들긴 싫었습니다. 그날 저는 자꾸만 떠오르던 그녀의 얼굴과 표정, 무섭다는 느낌보단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떠나질 않았고 혼자 속으로만 불편해하며 하루를 보냈었죠. 또 하루가 저물어 밖에 나가 식사를 마친 우린 숙소에 들어와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2층 침대로 딸아이와 잠자리에 들러 올라가는 아내에게 저는 짧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보, 자기 전에 기도라도 하고 자. 라는 저의 말에 아내는 기도? 기도는 왜? 라며 묻더군요. 저는 그래도 뭔가 혹시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내에게 아니, 그냥 기도 꼭 하고 자. 라고 별일 아닌 듯 넘기며 말해줬습니다. 그녀는 좀 싱겁다는 듯 제 얼굴을 보다 2층으로 올라가 딸아이와 잠을 청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모태신앙으로 같은 천주교입니다. 당연히 우리 딸도 마찬가지고요. 저 또한 하느님께 기도 중에 늘상 하듯 제 가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그냥 잘 지나가 주길 바랬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렇게 사연을 전하지도 않았겠지만요. 그날 밤은 저는 늘 그렇듯 늦게까지 뒤척이다 잠이 들긴 했지만 별다른 꿈이나 그 어떤 상황도 겪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의 얼굴을 살피니 왠지 어둡더군요. 간편히 아침 식사를 하고 짐을 정리해 그 방을 나온 후에야 아내가 제게 말을 해주더군요. 자기가 어젯밤 꿈에서 이상한 여자를 봤다고. 당신이 어젯밤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자라는 말을 듣고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걱정되더랍니다. 그렇게 어느덧 잠이 들었고 어딘가 가까이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 왠지 모를 어떤 시선에 눈이 떠지더랍니다. 2층 벽에 붙은 침대에 바깥쪽에 누운 아내의 눈에 어떤 검은 옷의 여자가 자기와 두 눈의 시선을 마주한 채 작게 기분 나쁜 미소를 입에 머금고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벽에 난 계단을 천천히 밟으며 내려가더랍니다. 아내의 머릿속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저 아래에 있는 네 신랑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무언가 똑부러지게 정확하진 않지만 네 신랑 내가 갖고 놀 거야 라고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신랑 내가 가지고 놀 거야. 아내는 안 돼. 안 돼. 하지마. 하지마. 라는 말들을 왜 그러는지 머릿속에만 소리를 쳤답니다. 저건 귀신이다 생각을 했고 계속 기분 나쁘게 놀리듯 그렇게 느껴지니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더랍니다. 그렇게 시선을 마주한 채 내려간 그 여자는 제 옆에 누워 한 팔로 저를 안고선 제 아내를 비웃듯이 같은 표정으로 제 아내를 약 올렸다고 합니다. 그게 자신은 처음 그대로 누워있는 자세에서도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무서움과 화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어느덧 눈이 떠져 아침이 되었답니다. 간밤에 무서웠다고, 그리고 당신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서웠다고. 먼저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저의 전날 밤에 있었던 내용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기도하고 자라 했던 거라고. 제 이야기를 듣고서 아내는 엄청 소름 돋는다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이 내게 여보, 하느님께 꼭 기도하고 자 라고 말했을 때 자기는 내가 이 방에서 뭔가를 봤구나 의심스러운 느낌이 들었다더군요. 서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그때는 이상하게도 별로 큰 무서움을 느끼지 못했고 신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담담했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내 아내와 어린 딸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그 무서움보단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그 검정색 옷의 여자를 아내의 얼굴로 봤었는데 아내는 그 여자의 얼굴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합니다. 그 표정, 분명 자기를 보며 씩 올린 비웃는 듯한 미소 진 그 표정만 기억난다 하더군요. 우린 살면서 참 별일을 다 겪어본다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아내를 다독여 위로하고 있는 중에 문득 제 머릿속에 궁금한 질문이 생각나서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그 여자 머리를 단발에 뒤로 묶었어? 제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줄 때 저는 그녀의 머리 스타일을 빼고 말한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제 물음에 아내는 아니? 머리는 짧은 단발은 아니고 나랑 비슷했는데 뒤로 묶었었어. 라고요. 그 시절 제 아내는 집에 있을 땐 머리 뒤로 잡아먹는 긴 단발머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걸 본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도 우리 가족은 1년에 한두 번씩 작년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진 3번 더 갔었네요. 솔직히 말해 그 뒤로 한두 번은 또 나오지 않으려나 내심 기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더군요. 그때 그 복층 객실만 아니면 됐고 다른 객실에선 그 어떤 이상한 것도 겪지 않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만땅님 안녕하세요. 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글로 써주셔서 실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 실력으로 읽었는데 어떻게 잘 읽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또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고쳐서 더 나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고 또한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만땅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어릴 적부터 신기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한 신기는 아니었지만 귀신의 힘이 강해지는 1시 사이에서 4시 사이엔 귀신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을 정도의 신기였다. 숨과 논술을 치고 대학교에 입학한 뒤였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엄청나게 술을 마시고 방황할 때 나는 그 존재를 보았다. 평소 내가 그 존재들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는 하얀 안개 비슷한 것이었는데 그날 본 그 존재의 이미지는 너무도 뚜렷하고 약간이지만 검은색 안개가 그 존재를 휘감고 있었다. 어둑어둑한 그날 밤 꺼림칙한 기분 때문에 이 차를 가자는 핑계로 그 존재의 앞을 지나지 않고 빙 돌아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존재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처음엔 검은 안개 때문인지 술에 취했기 때문인지 모습이 그다지 선명하지 않았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그 존재는 점점 더 선명해져 갔다. 보통의 영이라면 대부분 날이 갈수록 몸이 점점 흐려져 사라지는 반면에 그 존재는 점점 더 잘 보이게 되고 시체가 되는 것만 같았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금요일 밤 친구들과 잔뜩 마시고 심하게 취해 한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나도 모르게 그 존재의 곁을 지나갔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존재의 목소리를 들어버렸다. 아니다. 아니야. 아닌 놈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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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마한 목소리로 친구들을 한 명씩 보며 아니다를 반복한 이상한 사투리 억양에 그 존재의 목소리에 술이 깨서 친구들도 내버려둔 채 그 자리에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그 뒤 대학 근처 고시원으로 이사하며 그 존재가 있던 곳을 지나쳐가진 않았지만 6개월 뒤 우연히 친구들에게 들은 말은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그 존재가 머무르던 자리로 보여지는 장소에서 발을 잘못 짚어 넘어졌고 경찰들이 가까스로 검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분명 누군가는 유영철이 잡힐 때의 뉴스 보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살인자 유영철이 경찰과의 추격 도중 무언가에 놀라 쓰러져 검거할 수 있었다는 그 보도를 말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존재들은 아마도 유영철이 죽인 령들이 하나로 합쳐 뭉친 결합체라고 말이다. 처음에는 합친 령이 적어 흐릿하기만 하던 존재가 유영철이 죽인 자가 늘어날수록 점점 선명해지며 인간계에 간섭할 정도로 강해졌고 결국 간섭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껏 살인자들의 최후가 좋았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마지막에 심장마비를 죽다든지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이다. 살인은 결국 자기를 죽이는 길이야.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해쳐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 그때는 어려서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지만 이제 와서 보면 살인을 당한 영혼들이 복수하러 돌아온다는 뜻인 것 같다. 두 번째 섭제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6년) 전 겨울이었어. 1월 중순쯤이었는데 그 당시 난 아침 9시, 10시쯤에 일어나 운동하러 체육관을 다녔어. 그날은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알아서 떠졌는데 그냥 기분이 뭔가 불쾌했어. 날씨도 되게 흉흉한 겨울 날씨 있잖아. 해는 안 뜨고 눈도 없고 그냥 흐린 그런 날씨. 우리 집은 아파트 6층이었고 난 대충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신발끈을 묶고 있었어. 근데 그때 엘리베이터 그 여자, 그 기계음으로 문이 열립니다가 들리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라.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그래도 가끔 집에 올 때 1층에서 타이밍 맞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적이 있었어. 나는 그걸 경비 아저씨가 눌러놨나? 그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그리고 신발끈을 계속 묶는데 또다시 문이 열립니다 하면서 열리는 거야. 그때 뭔가 이상하고 닭살이 돋더라고. 이걸 타면 왠지 크게 잘못될 것 같은 직감이 들고 그래서 그냥 급한 대로 계단으로 내려왔어. 그리고 체육관을 가는데 계속 찜찜한 거야. 체육관을 가면서 2차선 도로 옆 도보를 걷는데 갑자기 1차선에서 달리던 덤프트럭이 급 우회전하더니 2차선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쳤어. 우회전으로 갈 곳도 없는 직진 도로인데 말이야. 그리고 그 승용차는 바로 내 앞으로 쌩 하고 튕겨져 왔어. 내가 조금만 앞에 있었다면 그 차에 치였겠지. 사고가 난 뒤 주위를 둘러보니 나밖에 없었고 승용차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저씨가 나오더라고. 나는 바로 112에 전화했는데 이것도 조금 이상해. 그때 112에 처음으로 전화한 건데 무슨 기계음인가 전자음 같은 삐 하고
칙 하고 이런 이상한 소리만 나고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 그것만 들리고 그러더라고. 경찰 전화는 원래 그래? 뭐 아무튼 나는 거기에 대고 여기 어디 사거리 가는 방향인데 사고가 났다. 빨리 와달라고 하고 끊었어. 근데 그 와중에 트럭 아저씨는 내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문은 잠겨있고 뭐 하는지 높아서 보이지도 않고. 난 경찰이 오기 전까지 승용차 아저씨를 보살펴줬고 그러다 경찰이 와서 트럭 아저씨가 내리게 됐는데 뭐라 하지도 저항도 없이 멍만 때리는데 좀 무섭더라. 그렇게 경찰 아저씨한테 내가 본 걸 말하고 난 갈 길 갔지. 근데 걷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으면 조금 더 앞에서 걷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또 엄청나게 소름이 돋더라고. 아무튼 정말 기분 나쁘고 이상한 하루였어. 너희들도 조심해. 이상한 날에는 급하게 가지 말고 조금 천천히 움직이길 바래. 분신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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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사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다. 우리 학교는 전체 기숙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였다. 야자도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했었는데 입학하고 갓 친해진 친구들이 모여서 야자를 째기로 했다. 학교가 산골짜기에 있어서 야자를 째도 갈 곳도 없고 기숙사에 몰래 숨어 있었다. 불도 못 켜고 한 방에 숨어서 뭘 할까 하다가 누군가가 분신사바를 하자고 했다. 나름 우리 중에 기가 셀 것 같은 나와 친구 A가 펜을 잡기로 했다. 창밖 가로등을 불빛 삼아 방에 굴러다니는 연습장 하나째에서 동그라미 X만 그려두고 빙 둘러앉아 분신사바를 시작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오셨으면 동그라미로 가주세요.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오셨으면 동그라미로 가주세요. 거짓말처럼 펜이 동그라미를 가리켰다. A와 나는 서로 본인이 움직인 게 아니라고 당황했었다. 물론 친구들도 믿지 않는 눈치. 그런데 정말 무언가에 이끌리듯 펜이 저절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남자면 동그라미, 여자면 X로 가주세요 라고 했고 펜은 다시 동그라미를 가리켰다. 소름이 슬슬 돋으면서 어이없는 웃음도 나는 그런 상황. 우리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묻자 천천히 펜은 B가 있는 쪽으로 향했다. 친구들은 나와 A를 믿을 수 없다며 눈을 가리기로 했다. 수건이었는지
뭔가로 우리 눈을 가리고 친구들이 자리를 바꾸었다. 싫어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배는 다시 움직였고 비명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또다시 비를 가리킨 것. 비가 울먹이며 한 번만 더 자리를 바꿔오자고 했고, 그래도 결과는 똑같았다.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라고 물었고, 배는 내 쪽을 향했다. 좋아서 옆에 있는 건가요? 배는 동그라미를 향했다.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그만하자고 하고 대충 안녕히 가세요 하고 끝내버린 것 같다. 중간중간 다른 질문들도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는다. A와 나는 계속 네가 움직였지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고, 그렇게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분신사바놀이는 끝이 났다. 여담이지만 비는 1학년이 끝나기 전에 친구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결국 자퇴를 했다. 그날 펜을 움직인 건 A였을까? 아님 다른 누군가였을까? 야, 네가 펜 움직였지? 무슨 소리야? 네가 움직였잖아. 흠령이님의 사연. 제목, 토마토 귀신. 이건 최근에 제일 친한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야. 유치원 때부터 같이 지낸 친구인데 나에 대한 얘기야. 내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주말만 되면 늘 친구네 집 가서 잠을 자려고 놀러 갔었어. 친구 아버님도 나를 너무 잘 챙겨주셨거든. 그리고 친구네 집에서 자려고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친구 집은 컴퓨터도 있고 게임기도 있었거든. 그래서 평일날도 학교가 끝나도 늘 놀러 가곤 했지. 근데 나는 늘 친구 집에 가서 안 자고 나왔어. 늘 밤 10시까지 놀고 안 자고 늘 집으로 돌아왔거든. 그래서 친구는 그게 싫었나 봐. 내 친구는 나랑 같은 공포물을 좋아하는 친구야. 어쩌면 나보다 그 친구 때문에 좋아하게 된 걸지도. 나보다 강리형술, 가위 눌리는 법, 혼숨 이런 걸 다 해본 그런 친구니까. 나보다 더 독하지? 내가 늘 게임만 하고 집으로 도망가는 줄 알고 나한테 토마토 귀신 이야기를 해줬어. 그 토마토 귀신은 일본에서 유명한 귀신이거든. 근데 그 귀신을 부르는 주문이 있었어. 그걸 나한테 알려준 거야. 나는 어렸을 때 보여준 그 귀신 이미지가 너무 무서워서 아직도 안 잊혀져. 흰 소복에 빨간 피로 다 젖은 옷에 긴 머리를 다 헤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그런 이미지. 나는 아직도 생생해. 근데 내 친구는 내가 얄미운 나머지 넌 귀신을 봤으니 너한테 찾아가 저주를 건다는 거야. 하지만 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하니까 친구는 토마토 귀신은 토마토를 먹다 목에 걸려 죽었어. 그래서 토마토를 싫어해. 그러니까 집에 갈 때 토마토를 막 외치면서 집을 가야 돼. 알겠지? 이렇게 알려줬어. 나는 집에 자전거를 타면서 막 외치면서 갔지. 근데 그 다음부터 나는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아팠어. 병원에 가보니 혓바닥이 헐어서 침을 삼켜도 아플 거라고 했어. 그래서 약도 못 먹고 그냥 누워서 학교도 못 가고 계속 끙끙 앓고 있었어. 그리고 일주일 정도 되니까 싹 나아지더라. 근데 친구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해주더라. 그때 그렇게 된 건 미안하다고 말이야. 그건 그 귀신을 부르는 주문이었다고 말이야. 정말 미안하다고. 그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들으니 소름 돋더라. 토마토를 크게 10번 이상 외치면 나랑 같이 토마토를 좋아하는 애인 줄 알고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였어. 너무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1999년 또는 2000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고 어떠한 이유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어머니와 떨어진 채 반년마다 한 번 정도 들어오신 아버지. 모든 생계는 혼자서 꾸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방 2칸짜리 오래된 주공 아파트엔 제가 지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죠. 이 집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이사를 하게 되어 가족과는 아무 추억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외롭구나, 외로웠구나, 외로워서 집에 혼자 있는 게 힘들고 무서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사전 설명은 이쯤 하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중 가장 힘들었던 건 작은 방이라 불리는 내 방에서 잠을 자면 10번 중 9번은 무조건 가위가 눌린다는 것. 거실에서만 자도 안방에서만 자도 이렇게 가위가 눌리지 않는데 그 작은 방에서 가위가 눌릴 때면 집채만한 지네가 천장으로 기어가기도 하고 내 발끝에서 어떤 모녀가 속닥거리기도 하고 벽에서 얼굴 형체가 크게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내 방 의자가 점점 내 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지금도 일이 생생히 기억나는 걸 보면 그래서 그때는 친구 없이 혼자 집에 들어갈 때면 항상 모든 불을 켜고 모든 구석이나 모서리 부분을 살펴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하루의 기억은 두고두고 악몽에 나올 정도로 힘든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앞서 먼저 그 집의 구조에 대해 말씀드려야겠군요. 사진을 보면 아실 겁니다. 그냥 전형적인 예전 주공 아파트의 구조입니다. 그날은 별일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도저히 제 방에서 잘 엄두가 안 나더군요. 어려서부터 침대 생활을 하다 보니 침대가 아니면 잠을 잘 못 자서 억지로라도 제 방에서 자는 편이었는데, 큰 방의 TV를 보면서 모든 것에 불을 다 켜고 지쳐 잠들기를 바라며 별이 쳐진 곳에 앉아 벽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RP 같은 개념이 없어서 저녁 12시인가가 지나면 지지직거리며 방송도 꺼졌을 때죠. 11시쯤인가 너무 졸려 안 되겠다 싶어 TV를 끄고 그냥 기대에 앉아있는 채로 다리에만 이불 덮고 잠을 청하려고 했었습니다. 상황에 너무 몰입해서 쓰느라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도 안 했군요.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 아버님이 데려다 놓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늘 제 방 침대 아래쪽에서 목줄이 매어져 있었죠. 그 당시엔 전반적인 사회 풍토가 그랬습니다. 침대에는 못 올라오게 하려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잠이 들었던 제가 갑자기 어떤 손길을 느끼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안방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는데, 가위가 눌린 걸 직감하고 열심히 눈동자를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TV가 켜지는 것입니다. 지지직하는 아스팔트 화면이 나오더군요. 엄청난 긴장을 하고 있는데 마치 놀리기라도 하듯 음량이 한 칸씩 더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멘붕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작은 방의 강아지가 짖기 시작하더니 이내 목줄을 끊고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뒷걸음질을 치며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죠. 강아지가 있는 곳에 함께 보이는 희미한 그림자. 그러다 그 강아지가 갑자기 안 되겠는지 제 다리 위로 뛰어 올라오더니 거실 쪽 허공을 보고 죽을 듯이 짖더라고요. 그때 TV 뒤로 베란다가 보이는 반투명 유리 사이로 뭔가가 덜컥거리더니 큰 소리로 안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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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소음과 움직일 수 없는 내 몸, 강아지의 짖음까지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전 잠시 혼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아파트 복도에 뜬금없는 저희 집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캔을 꺼내와 탑처럼 쌓기 시작하는 모습. 모르는 사람들과 제 친구 몇 명이 본인들이 쌓았던 그 캔들을 절 보란 듯이 발로 차는 모습. 그 소음이 나는 상황을 즐기는 듯 깔깔깔대며 웃는 모습. 얼마 후에 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그 모습 그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몇 시간을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게 아닌데 말이죠. 하나, 내 다리 위에서 목에 목줄에 의한 파인 듯한 상처와 탈진해 있는 강아지.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헥헥대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켜져 있는 TV. 세 번째, 베란다와 큰 방 사이 창문에 누가 억지로 열려고 했었던 듯 삐딱하게 어긋나 있는 모습. 네 번째,
덮고 있던 흰 이불에 선명히 보이는 발자국. 한참을 두려움에 떨다 거실 쪽은 바라보지도 못한 채 5cm 정도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간신히 부여잡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주 작게 친구에게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집에 빨리 좀 와줘. 제발. 그리고 그 친구가 왔을 때 거실에 눈을 질끈 감고 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왜 복도에 캔들이 저렇게 난장판이 되어 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저는 친구 부축으로 친구네 집에 사정을 말하고 며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그 길로 동물병원에 맡겼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쭈뼛대던 친구가 어제의 제 일에 대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아리송한 말과 함께 자기 고모가 무당 비슷한 일을 하신다고 고모에게 말씀드려보겠다고 해주더군요. 그리고 그 고모분이 며칠 뒤 시간을 내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며칠 뒤 강아지를 찾고 그 고모분을 아파트 공원에서 만나 다시 한번 그날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앞장서보라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무서워 집 열쇠만 드리려 했으나 이겨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집, 하필이면 404호에 살았던 전 열쇠를 든 손을 바들거리며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친구 고모님은 벼랑간 제 손을 잡더니 얘들이 너 우습게 생각해. 떨지 말고 들어가가, 응? 하시더군요. 또 문을 열고 방들을 한참 살펴보시던 고모분께선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걱정이 되는 모든 곳에 부적을 붙여주고 혹시나 지금 네가 안고 있는 강아지가 짖기 시작하면 그건 그들이 다시 온 거니 그때는 무조건 이 집에서 나오거라. 그리고는 도망치듯 그 집에 저를 혼자 두고 빠져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 뒤로 무서워. 무서워. 도저히 안 되겠어. 라는 혼잣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은 평생 제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글 재주가 없어 잘 못 적은 글이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실화입니다. 사실 이 글은 더 오래되더라도 제 기억의 왜곡을 막으려 혼자 써놓은 글입니다. 이 글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기억나는 부분까진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